예,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디지털 협력과 IGF 관한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발표자로서 이영은 방송통신대 교수님을 모시고 발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대학교 이영음입니다. 이번 세션에는 이 IGF에 대한 소개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서요. 제가 이제 알켄에 다니면서 경험을 했던 IGF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GF,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이라는 게 무엇인지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오늘 KR IGF를 개최하는 포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굉장히 큰 이름을 지니고 있죠. 사실은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이라고 하는 이 모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 모임은 2006년 유엔이 주도해서 설립을 한 그런 포럼입니다. 근데 왜 유엔이 주도를 해서 했느냐? 그 당시 2003년하고 2005년에 소위 정보화를 위한 세계 정상회의, WSIS라고 하죠. 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라는 회의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두 차례 열렸었습니다. 2003년, 2005년. 그래서 이 회의에서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이 개발도상국들의 인터넷 망 또는 인터넷 접속 여건을 어떻게 하면은 개선시킬 것이냐, 뭐 인터넷 관련된 인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뭐 등등, 인터넷과 교육, 굉장히 그런 광범위한 그 주제에 대해서, 뭐 이게 정상회의이기 때문에 그 정상회의를 하기 전에 뭐 미리 사전 준비 회의 수차례 있었고, 지역별 회의, 뭐 엄청나게 그런 논의를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를 할 때는 다 뭐 동의를 하고, 인터넷 그러니까 이 정보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라는데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해서 다른 이슈들에 대한 문제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등장을 했던 아주 작은 이슈라고 생각을 했었던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가 굉장히 큰 이슈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정상회의에서 그 이슈를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이 관련 문제를 계속해서 논의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IGF가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IGF 홈페이지에서 IGF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글을 보면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은 다양한 이해 당사자 그룹들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전 세션에도 멀티 스테이크홀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스테이크홀더 그룹들이 서로, 그 다음에 이제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또 그동안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여기서 좀 명쾌하게 해준 그런 용어가 나옵니다.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하여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대화를 나누는 논의의 장이다. 이 동등한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왜 좀 흥미로운 개념이냐고 하면, 이 위시스에서 2005년에 이제 결의문에서 지금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정의를 채택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을 이제 크게 정부, 시민사회, 그다음에 기업, 이렇게 크게 3개 그룹으로 이제 명시를 하고, 이 각각의 이 주체들이 영어로 말하면 in their respective roles라고 해서 이 각자의 그런 어떤 역할 내에서
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 인터넷 거버넌스 정의를 채택을 했는데요.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에서는 그걸 아주 명확하게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하여 라는 용어를 넣습니다. 그럼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에 참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은 뭐냐? 기본적으로 그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에서 소개를 할 때는 이제 모든 이런 그 주체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한다라고 했지만 이 참여 자격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위시스 및 UN 경제 이사회 에코소시 카운슬 온 이코노미 앤 소사이티가 인정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자격이 추가됩니다.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이슈 전문성이 입증된 단체 및 개인. 그래서 이제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을 보면 이제 그동안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 관련해서 이제 발언을 많이 하셨었던 국제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은요, 사실 조직 자체는 굉장히 작습니다. 사무국이 있고요. 사무국 직원도 지금 보니까 한 8명 정도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자문위원단이 있습니다. 멀티 스테이크홀더 어드바이저리 그룹. 이게 자문위원회예요. 그 자문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은 걸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IGF 회의 개최를 위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논의하고 결정을 짓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사무총장에게 제안을 하면은 이제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IGF 회의 개최를 위한 거의 모든 사항을 이제 논의를 하는 거죠. 그럼 누가 이렇게 됐냐? 맥이라고 하는데 누가 맥의 그 일원이 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UN 사무총장이 임명을 하는. 물론 추천은 이제 각 그 이해 당사자들의 대표를 하는 그런 분들의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종 한 50명 내외, 초기에는 46명, 지금은 55명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IGF 사무국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이게 바로 멀티 스테이크홀더적인 이제 모델을 채택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아예 이게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40%는 정부다. 그러니까 이 UN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제가 이제 ITU 회의에도 참석을 해서 보니까 ITU나 UN은 국가 간 그런 어떤 그러니까 그 각국 정부 간의 그 협약을 맺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딱 그 국가 대표들이 발언이 있고 사실 그 회의에 아이칸이 그 대표자들이 참석을 했을 때도 어떤 때는 아예 발언 기회조차 못 얻는. 실질적으로는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논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이칸이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다라고 거의 모두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칸은 발언 기회조차 못 얻는 초기에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소위 국가의 그런 권위, 각 국의 그런 어떤 독자적인 그런 위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을 어쩔 수 없이 채택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소위 국가 중심의 그 다자간 그런 어떤 모임 그 지칭하는 멀티래터럴리즘 적인 그런 입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야말로 상향적인 또는 풀뿌리의 정신이 들어있는 멀티 스테이크홀더리즘하고가 어떻게 보면 아이칸은 멀티 스테이크홀더적인 모델이고
UN이나 ITU는 멀티래터럴한 그런 이제 특징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그 두 개의 그 원칙들이 국제 무대에서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쟁이 뚜렷하게 드러난 게 이제 위시스였었고요. 그 이후에도 ITU가 이제 통신과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그런 어떤 권한을 이제까지는 다 쥐고 있었는데, 뭐 위성 쏠 때도 그렇고, 뭐 전화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인터넷 관련해서는 거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이 국제 무대에서는 실질적인 권한을 권한이라기보다는 실질적인 인정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UN도 그렇고 뭐 IGF도 그렇고 뭐 굉장히 멀티 스테이크홀더적인 그런 정신을 굉장히 이전보다는 훨씬 더 강조를 하는 그런 입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멀티 스테이크홀더 어드바이저리 그룹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서 그 자문을 이제 받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뿌리가 유엔에 있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인 구성에는 이 정부가 40%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좀 비슷하게 나눠 갖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운영은 굉장히 그야말로 멀티 스테이크홀더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누구나 그러니까 누구나라는 거는 이제 아까 참여할 수 있는 자격에 해당되는 누구든 지원을 할 수가 있다. 뭐 개인이 지원할 수도 있고, 기업이 지원할 수도 있고, 정부가 지원할 수도 있고, 단체가 지원할 수도 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이 포럼 공모를 하면 이 포럼에서 세션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워크숍도 있고, 오픈 포럼도 있고, 타운홀도 있고, 이게 점점 좀 늘어나기도 하고 좀 줄어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건 다양한 방식으로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이슈를 논의를 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수백 개가 이제 이렇게 제안이 되면 그 중에서 뭐 중복되는 거는 좀 이렇게 조정을 하고 뭐 필요 없다 생각되는 거는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보통 한 200여 개의 세션이 보통 운영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났습니다. 최종 선정은 안 됐는데 금년에 이제 공모된 주제를 보면 워크숍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실 오늘과 같이 패널이 있고 라운드 테이블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좀 약간 그런 어떤 지식을 늘려주는 토론을 통해서 뭐 그런 형식의 세션이 246개. 오픈 포럼은 이제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주요 조직들, 그러니까 뭐 아이캔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예, 그런 이제 한 열 몇 개 조직들이 지난 1년간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이제 보고를 하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한 반응을 듣는 그런 세션이고, 타운홀 같은 거는 이제 보통 정치인들이 그런 걸 많이 하죠. 논란이 되는 이슈에 관해서 그야말로 공개 토론을 하는 그런 세션. 네트워킹 세션은 조금 더 약간 그러니까 완전히 공식적이라기보다는 어쨌건 특별 주제나 연구 그러니까 특별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비슷한 관심을 갖는 그룹들 간의 교류할 기회를 제공하는 약간 친목적인 게 좀 더 강조되는 그런 세션이고요. 라이트닝 토크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교육 세션인데 일반 교육 세션이라기보다는 이제 특정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제 그거를 이제 발표하는 그런 세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런치 세션, 뭐 예를 들어서 뭐 책 저술 작업을 공동으로 이제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시작을 하자라고 했을 때 이제 뭔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런치를 하기 위한 그런 세션. 그다음에 뭐 데이 제로 세션은 IGF 포럼에 속하지는 않지만 또 관련 단체들이 어차피 이 관련된 사람들이 모이니까 모이는 김에 우리도 여기서 모임을 갖자라고 할 때 이제 방을 빌려주는 그런 세션이고요. 어쨌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방식 또는 다양한 형식의 세션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개가 매년. 그리고 이제 NRI 세션, 내셔널, 리저널,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유스까지 이제 포함이 돼서 이 각 뭐 국가별 또는 지역별 이렇게 관심 있는 이슈에 관해서 또 논의를 하는 이런 세션 또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누가 얼만큼 참여를 하느냐? 뭐 제가 매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2006년부터 이제 첫 회의를 시작을 했으니까 그 이후에 그 IGF에서 이제 매년 보고서를 냈는데 그 중에 그 정리가 제일 잘 되어 있는 게 초기에는 2009년에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정부 그러니까 참가 인원만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정부에서 온 사람들 한 500여 명, 국제 조직에서 온 사람들 한 100여 명, 기업에서 온 사람들 188명, 그리고 시민사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1376명. 그래서 2009년에는 그야말로 그 인터넷 거버넌스의 본 특성에 대한 그런 기대를 굉장히 많이 갖고 참여를 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9년을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뭐 19년은 사실 시민사회가 굉장히 높죠. 42%. 19년에 총 참석 인원은 한 3천여 명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한 18%. 네, 제가 이거를 위에 것도 퍼센트로 계산했어야 되는데 어쨌건 이렇게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이 참여를 한다라는 것을 이제 항상 보여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역별로도 보면 이제 그 어떤 해에는 또 보고를 하고 어떤 해는 또 보고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2019년에 지역별 이 비율을 보면, 근데 이거는 다른 연도 몇 개를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거의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가장 많이 참여하는 그 지역이 서구 유럽, 기타, 뭐 아프리카 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아시아 태평양이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동부 유럽, 라틴 아메리카. 그러니까 대부분 서구 유럽 위주의 그런 참가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GF에 또 그래서 인정하는 그런 모임이라 그러나요? 조직이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NRI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내셔널. 이거는 각 국가에서 하는 그 포럼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하는 IGF도 이 NRI 중에서 내셔널 IGF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셔널로 인정받은. 그다음에 서브 리저널. 그러니까 이 지역의 몇몇 국가들이 모여서 이제 뭔가 포럼을 만들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그야말로 IGF의 정신에 합당한 그런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다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리저널을 보면 뭐 몇 개 국가가 뭐 이렇게 한 것도 있고 뭐 네, 아주 소수의 국가가 주도가 돼서 한 그런 것까지도 서브 리저널로 인정을 해주기도 하고. 네. 어쨌건 이렇게 우리 IGF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구성된 전 세계 각지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그런 소위 그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이라는 이름을 그 채택을 해서 그 이 정신에 맞는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을
그 조직의 이름, 뭐 참여자 및 구성 뭐 이런 이제 기본적인 정보를 그러니까 그 정보를 이제 취합을 해서 보내면 웹사이트는 이런 게 있고 뭐 어떻게 이 포럼을 준비를 했었고 어떻게 조직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포럼이 끝난 다음에 보고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경우에는 이 IGF 사이트에서 NRI 중에 하나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IGF는 이제 저 다음에 발표하시는 오병일 위원님이 아주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이 본 IGF 사이트에 NRI 중에 하나로 인정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럼 어떤 조직의 좀 특징을 또는 그 특성 뭐 또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이제 뭔가를 좀 알기 위해서는 돈이 어디서 나오냐 이 조직을 운영하는 돈이 어디서 나오냐 하는 거를 좀 알면은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UN 경제사회국 Department of Economy and Society인가 에이전시인가 어쨌건 UN 경제사회국이라고 하는 여기서 UN 대사라고 하도 해서 설립한 신탁 기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막 이 기금이 많았었던 거는 아니고요. 이제 호스트를 하는 이제 국가에서 뭐 지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케이스가 뭐 핀란드니 뭐 독일이니 스위스, 포르투갈에서도 했었고요. 이렇게 각국 정부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정부도 그 신탁기금에 그 기여를 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각국의 인터넷 관련 단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는 KRNIC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냥 키사가 아니라 도메인 관련된 업무를 하는 KRNIC, 각국의 닉들이 또 기금에 기여를 한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국가를 다 명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큰 기업들, IT 기업들, 뭐 AT&T,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뭐 애플이 없는 게 좀 그랬는데 어쨌건 페이스북 그리고 이제 도메인 관련 기업들, 베리사인이나 어필리어스 같은 이제 닷컴을 운영하는 베리사인 같은 데에서 이제 기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ICANN, ITU 그리고 이 IP 주소를 이제 관장을 하는 각 지역별 그 지역별로 이제 나뉘어서 IP 주소를 관리를 하는 단체인 NRO에서 기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영향력이 기존의 닉들 그러니까 이 그 펀딩을 IGF에 펀딩을 하면서 사실 여기 가장 영향을 준 국가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제 이 지역별 참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서구 기업, 서구 국가의 뭐 기업이나 정부나 뭐 단체에서 많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작은 유엔이 했고 유엔이 만들었지만 어쨌건 이 멀티래터럴 정신이 아닌 멀티 스테이크홀더 정신을 중시하는 그런 기업들이나 그런 단체나 그런 정부들에서 기여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IGF 그동안 성과는 뭐냐? 이거는 이제 자기네 페이지에 이런 성과가 있었다 그동안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성과들입니다. 인터넷 정책 또 영향에 대한 이해 및 합의를 가능하게 했다. 인터넷 거버넌스 및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 및 합의를 향상시켰다. 거버넌스 관련 기술 이슈를 다루는 주요 조직 및 이해 당사자들 간의 협조 및 쭉 보시면요. 구체적으로 이 IGF의 목적은 뭐였냐면은
인터넷 관련 정책을 이제 논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관련된 활동을 하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 IGF는 그동안 결정권 또 집행 권한은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넷 포럼의 역사. 제가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세스의 산물이다. 2003년, 2005년 회의에서 그야말로 다 좋게 회의가 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미국에서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때 관리를 하고 있었던 그 최성희 도메인 그 관리 권한을 쥐고 있는 IN에 대한 통제 권한을 우리는 내려놓을 생각이 없다라고 아예 이 미세스에서 자꾸 그런 방향으로 뭔가 이렇게 논의가 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을 보이니까 아예 미국 정부에서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003년에 회의에서 제네바 회의에서 소위 워킹 그룹 on 인터넷 거버넌스 인터넷 거버넌스가 워낙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워킹 그룹 on 인터넷 거버넌스를 이제 만들어서 전문가들이 이제 그러면 인터넷 거버넌스가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지 좀 논의를 해봐라. 라고 해서 논의를 해서 여기서 제안한 인터넷 거버넌스의 정의를 2005년 튀니지 회의에서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돌이켜 보니까 이 미세스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미국이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한 국가가 이렇게 인터넷 통제 권한을 가지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여론이라 그럴까요? 어쨌건 그런 정서를 확대시키려는 게 굉장히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많은 국가들이 채택을 할 수 있게. 그런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이제 그 이슈에 굉장히 집착을 했었던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질적인 그 최상위 도메인의 관리를 하고 있는 IANA 데이터베이스 는 미국에 있었고 미국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서 뺏어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미세스가 끝난 다음에도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 IGF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IGF는 정말 인터넷 거버넌스 뭐 정말 멀티 스테이크홀더 굉장히 좋은 이런 취지로 만들어졌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초기에는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왜냐하면 이때 인터넷 거버넌스가 핵심으로 이제 부상이 됐었고 그리고 미세스 회의를 통해서 이루지 못한 인터넷 거버넌스 권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 위해서 IGF를 설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6년에 이 회의를 개최하게 했고 5년마다 평가를 받게 했었습니다. 2010년에 이제 최종 평가는 2011년에 했고요. 2011년에 최종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 2009년부터 이거를 지속하는 게 좋겠냐라는 설문도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종합적인 평가를 내렸었습니다. 근데 이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사실 아이칸 내에서는 제가 그때는 아이칸을 한참 다니고 있었던 때니까 이거 IGF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런 결정을 내릴 권한도 없고 그래서 이거 거의 없애자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라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2010년 이후에 IGF에 대한 펀딩이 과연 될 것이냐라는 것은 좀 의문이었는데 어쨌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28%는 그냥 지금 현상대로 연장하자. 그런데 68%는
좀 더 뭔가 좀 개선시켜서 하자. 그리고 연장시키지 말자라고 하는 입장은 3%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럼 왜 이게 연장이 필요하다 그랬냐? 이 IGF가 내걸고 있는 멀티 스테이크홀더, 또 멀티 레터럴까지도 포함해서 또 이 민주주의적인 이런 원칙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이제 있었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 중에 불만은 IGF가 인터넷 핵심 자원에 대한 논의를 소홀히 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불만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불만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럼 인터넷 핵심 자원이라는 게 뭐냐? 바로 인터넷 최상위 도메인에 대한 관리 권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런 걸 보면은 IGF도 역시 굉장히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아야나 관리 권한에 대한 그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든 좀 변경을 시켜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에서 다뤘던 여러 가지 이제 주제를 보면요, 굉장히 다양하죠. 오픈니스, 프라이버시, 세큐리티, 액세스, 다이버시티, 그 다음에 이제 크리티컬 인터넷 리소스도 이제 들어가 있긴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미래 인터넷, 이런 인터넷과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의 주제였었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이 시작은 약간 정치적이었지만 점점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이런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했다. 그리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은 그 이후에는 사실은 큰 문제 없이 이어지고 있고요. 매년 개최되고 있고요. 점점 더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IGF가 이제 뭔가 좀 결정적인 행동을 못한다라는 의미에서 소위 IGF 리더십 패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성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오병희 의원님께서 아마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로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동안 연례회의에서 어디서 열렸고 각 회의마다 주제가 무엇이었느냐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에 보면은 숫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 보고서를 제가 이렇게 보고 몇 명이 참여했다라는 그 수치가 있는 경우에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한 1000여 명 참여했다 해서 점점 해서 2021년 이제 특히 2019년 20년이 이제 완전히 온라인 19년이 아니라 20년부터 완전 온라인으로 되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10,000명 이상 이렇게 오프라인 온라인 합쳐서 2020년은 그냥 온라인으로만 했지만 21년에는 반반 했었는데 어쨌건 점점 더 참여는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주제를 보면 개발과 관련된 거, 이렇게 좀 협력을 하는 거, 코어퍼레이션, 그리고 이제 쭉 이제 주제를 보시면 큰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는 이런 주제들인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여자도 늘어나고 이제는 거의 명실상부하게 그야말로 인터넷 관련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경우에 일단 좀 한번 와서 부딪혀보고 관련 관심 있는 사람들과 논의를 해보는 그런 장으로 이제는 점점 더 오히려 그렇게 보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개최 장소를 보시면요 초기에는 이 소위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가 사실 없었습니다. 약간 중진국 정도, 브라질 정도, 그렇죠? 인도 그랬는데 쭉 이제 가면서 최근에는 2017년부터는 이렇게 확 바뀌었습니다. 스위스, 그러니까 멕시코 다음에 2016년 멕시코 다음에는 스위스,
프랑스, 독일, 예, 폴란드, 그러다가 이제 이티오피아로 이제 다시 간 2023년에는 일본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 선진국들도 이제 그래서 이 점점 더 지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은 뭐 간단하게만 이미 오전에 많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예, 인터넷 거버넌스 협의회가 이제 2014년에 상향식으로 이제 구성이 됐었습니다. 2012년에는 약간 하향식으로 구성된, 예, 이 키가라는 이름, 비슷한 이름을 가진 그런 조직이 있었는데, 그 조직이 아닌 2014년에 키가가 이제 상향식 또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에 기반한 그런 협의회의 모습을 띠고 출발을 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예, 케어 IGF를 이제 주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도 한 1, 2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규모도 작았었던 것 같고 별로 자료도 없더라고요. 저도 참여를 분명히 했었을 텐데 잘 기억도 안 나는 그런 정도였는데 2014년은 정말 대대적으로, 예, 굉장히 주요한 이슈들을 가지고 개최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2014년에 바로 이 아야나 관리 권한이 미국이 이제 그동안 전 세계의 주요 정보 및 인사들에 대한 정보 감시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것이 폭로가 되면서 미국이 선언을 하죠. 아야나 관리 권한을 국제 인터넷 사회에 넘기겠다. 그래서 3년 뒤인 2016년 9월에 결국 넘기게 됩니다. 근데 그게 한참 이슈로 떠올랐었고, 그럼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관리 권한이 어디로 이양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케어 IGF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 키가 주관하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3회로 되어 있고요. 그때부터 이제 그야말로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지금 여기서 보시듯이 뭐 참여와 협력을 통한 뭐 모두를 위한 뭐 열린 거버넌스, 뭐 투명한 거버넌스, 뭐 함께하는, 예, 그래서 이런 그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 환경을 조금이라도 더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습니다. 네, 제 거버넌스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IGF의 조직 구성, 이런 현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말씀을 들었고요. 또 위시스부터 출발한 IGF의 태동, 역사 부분도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셔서 IGF 자체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디지털 협력과 IGF의 노력에 관해서 오병일 진보 네트워크 대표님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진보네트워크 센터 오병일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영엄 쌤께서 그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이 어떤 맥락에서 태어났고 또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셨다면, 저는 최근에 이런 그러니까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을 비롯해서 이제 글로벌한 어떤 디지털 협력을 어떻게 우리가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좀 유엔 중심의 논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IGF가 그러니까 관련이 되는 게 그런 어떤 디지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존에 이제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던 IGF를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거 뭐 앞에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 들어가기 전에 이 전사에 해당되는 걸 간략하게 좀 적어봤는데요. 아까 이제 튜니스 어젠다라는 게 2005년에 있었던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의 일종의 결과물이거든요. 여기서 그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이라는 걸 만들자라고 해서 2006년부터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타협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정보사회 세계 정상회의에서 아까 이영함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각 국가 간 그다음에 참여하는 이해 당사자 간 여러 가지 의견 대립이 있었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루트 서버 같은 것을 왜 미국이 중심적으로 관여하느냐라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고, 또 한 측면에서는 이런 인터넷 거버넌스가 각 어떤 정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부 중심으로 돼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또 이제 뭐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참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갈등들이 있었던 거죠. 이런 갈등들이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에서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라는 일종의 이제 타협책이 만들어진 것인데,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은 사실은 아까 이제 정책 결정도 권한도 없다라고 했지만 사실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을 통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다양한 인터넷 관련 이슈를 논의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실제 어떤 뭐랄까 이 결정, 어떤 정책에 대한 결정은 단일한 어떤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지적재산권이다 이러면은 뭐 지적재산권 기구도 있고 유엔 산하에, 혹은 뭐 그 WTO의 어떤 트립스 협정 같은 국제 협정도 있고, 혹은 뭐 개인정보 이슈라고 한다면 개인정보와 관련된 또 각 국가나 어떤 지역 차원의 어떤 그런 이 그 뭐랄까요 그런 법이나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하지만 또 뭐 이제 새로운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이슈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어떤 단일한 공간이 존재하지 않고 그냥 각 국가 간 혹은 지역에서 아주 다양한 형태로 이제 여러 가지 모임들이 형성이 되고 여전히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제 다양한 형식으로 그 이전에 그 합의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글로벌한 인터넷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논의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에는 그 이 CSTD도 이제 유엔 산하에 있는 어떤 이제 그 기구인데요. 여기서 그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의 어떤 강화를 위한 워킹 그룹이 꾸려지기도 했고, 2012년에는 그 ITU와 관련된 아까 이제 말씀하신 ITU에서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어떤 룰을 정하려는 어떤 시도가 있어서 글로벌한 어떤 이 대립이 있기도 했고, 또 그 이 2013년, 14년, 2016년, 2018년에는 이 강화된 협력 워킹 그룹이라고, 이것도 강화된 협력이라는 개념도 원래 저 2005년 그 투니스 어젠다에 있었던 건데, 앞으로 이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런 논의를 매개로 해서 글로벌한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가 있었는데, 어쨌든 쭉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현재까지 어떤 어떤 뭐랄까 인터넷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크게 보면은 이런 것들을 유엔 차원에서 인터넷 공공 정책을 결정하는 어떤 기구를 두고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현재처럼 뭔가 이제 분산된 형태로 하지만 서로 어떤 네트워킹을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인터넷 관련 정책들이 이루어지는 뭐 현재와 같은 어떤 유사한 형태가 어떤 바람직하다라는 이제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상황들이 여전히 일정한 어떤 갈등과 함께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러한 이제 상황인데요. 2018년부터 이제 유엔이 약간 이런 논의에 주도권을 갖고 개입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2018년 7월에 이 디지털 협력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고위급 패널이라는 것을 구성을 했는데요.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 20명으로 이제 패널을 구성을 해서 구성을 했고, 이 패널의 공동 의장으로는 이 멜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 회장과 그 잭마 알리바바 회장 두 분이 이제 공동 의장을 맡았고, 보니까 한국인 패널로 그 엄수원 씨라는 분이 이제 참여를 했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20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이거를 이제 그 만든 취지는 어쨌든 이 인공지능 뭐 IoT를 비롯해서 새로운 어떤 신기술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다양한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이런 신기술들이 우리의 어떤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이것이 어떤 글로벌한 어떤 협력을 통해서 잘 조율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인류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이 당시부터 여러 가지 가짜 뉴스라든가 그다음에 사이버 보안 문제라든가,
사이버 보안 문제가 또 국가 간의 어떤 갈등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요 즈음에 이제 요 즈음이 아니라 그 유엔이 또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그 2030년까지 어떤 목표 지속 가능한 어떤 이 세계를 위한 목표 설정을 했는데 이런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여기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이런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뭐랄까 개선 방안을 이 패널을 통해서 도출해내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걸친 논의를 통해서 2019년 6월에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보고서 이름이 디지털 상호 의존성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권고를 보면 이제 세부적인 건 이제 보시고요. 크게 보면은 이제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 및 사회에서 인터넷이 2030년까지 전 세계의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양한 어떤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제 이런 연결성에 대한 주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디지털 이슈에 대한 이해와 역량 개발을 위해서 뭔가 전 세계적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헬프 데스크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인권. 그러니까 기존의 오프라인상의 인권이 당연히 온라인에서도 적용돼야 되는데 신기술 환경에서 그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또 그 과제를 이제 제시를 한 거죠. 이 안에 또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이 보고서 안에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보면 인공지능에 의한 결정은 설명 가능하고 또 기계가 아니라 어떤 결정에 대해서 인간이 이제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특히 이제 생명과 관련된 예를 들면 이제 인공지능 살상 무기 같은 게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이런 결정이 기계에 위임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신뢰 및 보안, 사이버 보안과 같은 거죠. 이런 거에 대한 그 권고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거버넌스에 관련된 것만 이제 제가 중심적으로 좀 보자면 유엔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세계적인 디지털 협력을 위한 개선 방안 개발을 위한 협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이제 권고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사무총장이 기술 특사 여기 이제 테크 엠보이라고 했는데 기술 특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도 우리는 협력과 규제를 위한 멀티 스테이크홀더 시스템 접근을 지지한다 이렇게 이제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이 보고서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자면 현재의 어떤 이 인터넷 거버넌스 혹은 디지털 협력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짚고 있는데 어쨌든 사람들은 이 더 구체적인 결과물을 원한다. 근데 이제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지는 않거든요. 어떤 다양한 논의만 할 뿐이지.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등을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물이 도출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시민사회 참여는 많았지만 사실은 기업의 참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또 정부의 참여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실질적인 어떤 정책 결정이 내려지는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 기업이라든가 정부에서 참여할 인센티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참여를 어떻게 활발히 할 것이냐, 그러니까 참여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고요. 그러면서 6가지 이제 격차를 얘기를 했는데 이런 글로벌한 여전히 정치적인 공간에서 디지털 기술이나 협력 이슈가 정치적인 중요한 어젠다로 인식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전히 그 개발도상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여성, 그 다음에 지역 선주민들 이런 어떤 소외된 그룹 같은 경우가 여전히 이제 배제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논의 공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중복되고 비효율적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서로 기존의 전통적인 이제 국제 기구들도 이런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이제 전문성이라든가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 그리고 이런 어떤 실질적인 정책 개입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정부, 시민사회, 기업 사이에 어떤 신뢰가 부족하다, 이런 6가지의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고서를 토대로 해가지고 유엔 사무총장이 그 다음 해죠, 2020년 6월에 디지털 협력 로드맵이라는 일종의 그 유엔 사무총장의 정책 메시지를 내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유엔은 신기술에 대한 멀티 스테이크홀더 정책 대화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이제 언급하고 있고, 이 3가지 정책 방향으로 아까 이제 연결, 커넥트,
그다음에 Respect, Protect 이 세 가지 정책 방향을 내세우면서 이 여러 가지 이제 핵심 활동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 핵심 활동 보시면 아까 앞서 그 패널들 보고서에서 나왔던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2030년까지 보편적인 저렴한 연결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더 평등한 세계를 위해서 디지털 공공재를 증진해야 된다. 취약그룹을 포함해서 모두를 위한 디지털 포용을 보장을 할 필요가 있다. 등등이 있으면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디지털 협력을 위한 더 효과적인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IGF 아까 제가 이 부분이 빠졌는데요. 이 디지털 협력 고위급 패널 보고서에서 이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세 가지 모델을 제안을 했어요. 그 하나가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을 강화하는 방안.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와 같이 어떤 분산된 하지만 공동의 어떤 거버넌스 구조를 가지는 방향. 세 번째는 뭔가 이제 우리가 그 우주라든가 공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각 국가가 일종의 공공재로 관리하잖아요. 그런 모델로 어떤 디지털 공유제 구조를 어떤 구축하는 방안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을 내놨는데 결국은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을 현재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그래서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플러스라는 그런 방향으로 수렴이 되게 됩니다. 그 다양한 정책 방안이 이제 구체적으로 제안이 되는데요. 그 하나가 전략적인 멀티 스테이크홀더 고위급 기구 신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이 비판받는 지점 중에 하나가 이건 뭐 그냥 얘기만 하는 토크쇼 아니냐라는 지점들이었거든요. 논의만 한다. 아무런 정책 결정도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서 예를 들면 국제 협약처럼 강제력 있는 뭔가 이제 결정되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실제적인 결정 단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결과물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러려면 사실은 그런 정책 결정에 영향력이 있는 고위급들이 관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IGF에서 그런 전략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급 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라는 하나의 제안이 있고 그다음에 의제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너무 많은 의제가 아니라 뭔가 집중을 하자. 현재 중요한 의제에 집중하자. 그런 구체적인 의제에 집중하는 방안이 제안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실행 가능한 결과 그냥 물론 연구 결과의 공유도 필요하고 다양한 게 중요하지만 지금 필요한 어떤 집행 가능한 어떤 결과물 이런 것들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면 고위급 대화 부문도 별도로 신설하고 그다음에 입법기관도 좀 참여를 뭔가 이렇게 촉진하는 그런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여러 NRI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것과 더 강력한 연결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주요 의제 영역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 프로그램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포럼 회기간 정책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지금도 이미 여러 가지 그런 시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은 1년에 한 번 열리는 행사거든요. 그런데 그 한 번의 그냥 이벤트가 아니라 1년 내내 그거를 위한 어떤 정책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위한 지금 아까 그 다이나믹 코얼리션이라든가 뭐 베스트 프랙티스 포럼이라든가 이런 시도들이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내에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이런 것들의 어떤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제안이 있었고 또 이런 것들이 아까 이 트러스트 펀드 말씀을 하셨지만 여전히 이런 펀딩이 부족하다. 아까 사무국이 8명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사실은 별로 사람이 없거든요. 실제 각국에 매년 행사가 개최되는 거는 각국 정부가 이제 부담을 한다고 쳐도 일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많은 사업을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더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겠죠.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 여기에 필요한 어떤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이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이 유엔에 이제 많은 기구들이 있는데 이런 기구들과 어떻게 연결을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다양한 방안들이 제안이 됐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좀 인터넷 거버넌스만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75차 유엔 총회가 2020년에 열렸는데 이때가 유엔 75주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75주년을 맞아서 기념 선언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유엔이 디지털 협력을 위한 논의에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라는 것에 이제 합의를 했고요. 실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12개의 결의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만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기후 문제 심각하죠. 그런 기후 문제에 대한 해결의 문제, 국제적인 어떤 분쟁 해결의 문제 등등 다양한 12개 이제 주요 이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 디지털 협력에 대한 증진, 디지털 협력 증진이 12개의 이제 핵심 의제, 결의 중에 하나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맥락에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한 보고서로 2021년에 유엔 사무총장이 이 우리 공통의 의제라는 이제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75주년 기념 선언에 선언적으로 들어가 있던 내용들이 좀 더 풍부한 어떤 과제 중심으로 해서 보고서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그 아까 디지털 협력이 요 의제 중에 하나 있다라고 했죠. 이 디지털 협력의 증진의 어떤 핵심적인 뭐랄까 과제 중에 하나로 글로벌 디지털 협약을 체결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컴팩트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협약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요 세부적인 내용은 앞서의 내용과 이제 유사합니다. 모든 사람을 인터넷에 연결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의 분절화를 방지한다. 이게 이제 계속 특히 이제 중국, 러시아 등등에서 이 국제 간의 어떤 분쟁이 일어나면서 자국 내에 예를 들면 데이터를 자국 내에 어떤 그 저장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이제 분절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인터넷 가능성 자체가 되게 이제 위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 분절화를 어떻게 우리가 방지를 할 거냐. 그다음에 이 데이터의 보호, 아마 이제 데이터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겠죠. 그리고 온라인 인권의 적용, 그다음에 차별점 및 호도하는 콘텐츠, 뭐 가짜 뉴스 같은 거죠. 이런 차별 발언이나 가짜 뉴스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성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인공지능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지구적인 공공재로서 디지털 공유지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거는 인터넷이 물론 이제 다양한 뭐 이제 사적인 콘텐츠들도 있고 저작권이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그리고 이제 이 소외된 계층들이 동등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공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내용들을 예시로 가지고 있는 글로벌 디지털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여러 그 고위급 패널에서도 제안된 바와 같이 유엔 차원에서 유엔 기술 특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엔 기술 특사가 2019년 6월 보고서에도 이제 들어가 있었고 2020년 6월 사무총장의 디지털 협력 로드맵에도 들어가 있었고 했는데 이제 올해 초죠. 올해 초에 저 위에 있는 여성분이 기술 특사로 임명됐고 6월 달에는 요 아래에 있는 이 남성분이 이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제 조만간 시작을 하실 것 같아요. 7월 중순에 임기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이 기술 특사를 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이 유엔 사무총장이 디지털 협력 로드맵을 만들었죠. 그러면 어쨌든 이걸 구체적으로 이행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이행을 위한 코디네이터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코디네이터로서 유엔 기구와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어떤 협업을 촉진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디지털 협력 촉진을 위한 아까 로드맵 및 아까 우리 공통의 의제 요거를 위한 정책 대화를 촉진하고 그다음에 유엔 사무총장에게 자문을 하고 또 회원국이나 멀티 스테이크홀더 그룹과 유엔 시스템을 연결하는 그런 일종의 연결자로서의 역할, 그다음에 외부의 어떤 참여자 입장에서는 유엔에 접근하는 일종의 통로로서의 역할, 이런 역할을 하는 유엔 기술 특사를 임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디지털 협약인데요. 아까 이제 우리 공통의 의제 보고서에서 2023년 9월에 미래 정상회의라는 것을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The Summit of the Future 해가지고 미래 정상회의를 여는데 이게 단순히 이것도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이 미래 정상회의에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기술과 관련된 트랙을 통해서 글로벌 디지털 협정을 체결을 하자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정은 모두를 위한 개방되고 자유롭고 안전한 디지털 미래를 위한 공유된 원칙.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그 브라질에서 있었던 넷문디알 인터넷 거버넌스 와 관련된 국제 회의도 있었고 여기서 인터넷 거버넌스 원칙들이 있었죠. 하지만 유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채택된 적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유엔 차원에서 디지털과 관련된 이제 글로벌한 우리 합의된 원칙을 채택하자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2022년 9월 30일까지 지금 온라인 플랫폼을 열어놓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여기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면 좋을지 의견을 제출하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들어가 보니까 지금까지 제출된 의견들이 있는데 몇 건 안 되더라고요. 한 뭐 10여 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아직은 좀 되게 저조한 상황이고 아마 올해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의 주요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이런 이 글로벌 디지털 협약에 들어갈 내용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이제 올해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영엄 쌤 발표에도 나왔지만 이제 IGF 리더십 패널이라는 것이 제안이 됐습니다. 이거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현재 IGF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가 IGF에서의 다양한 논의가 실제 정책 결정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IGF가 디지털 의제의 전략을 설정하고 실제 정책 결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뭔가 이 전략적이고 강화된 멀티 스테이크홀더 고위급 기구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제안을 유엔 사무총장의 디지털 협력 로드맵에서 했었고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하나의 이제 수단으로서 IGF의 리더십 패널이라는 것이 새롭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IGF는 매년 어떤 행사를 코디하는 그런 기구가 지금 이 한국 KR IGF도 이제 프로그램 위원회가 있듯이 아까 맥이라고 했었잖아요. 멀티 스테이크홀더 어드비저리 커미티 어드비저리 뭐죠? 어드비저리 그룹 맥이 있었는데 맥이 그냥 그런 역할을 담당했었는데 맥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더 고위급의 어떤 단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IGF 리더십 패널이라는 기구가 이제 새롭게 구성이 됐고 작년 11월 달에 그럼 여기에 누가 들어갔으면 좋겠니라고 이제 후보를 추천해 달라라고 이제 그 공지가 떴어요. IGF 홈페이지에. 여기 위원을 보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22년, 2023년 그 회기를 주관을 하게 되는데 2명은 정부, 유엔 회원국이나 아니면 이제 지역 정부관 기구에서 장관급으로 정부 대표 2명을 한다고 하고 6명은 산업계, 기술계, 시민사회 이 세 그룹에서 2명씩 여기도 이제 대표급으로 그 6명을 이제 추천을 하게 됩니다. 또 2명은 위에 이 세 이해관계자 그룹에는 속하지 않지만 뭐랄까 인터넷 정책에 어떤 명망이 있는 그런 전문가로서 2명을 추천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3명은 이 IGF를 호스팅하는 그런 국가, 전 국가, 현재 국가, 내년에 할 국가의 장관급 대표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IGF 맥 의장이 또 참여하게 되고, 유엔 사무총장의 기술 특사가 참여하게 됩니다. 아래 그 호스트 국가까지는 이제 그 지위에 의해서 당연히 이제 참여하게 되는 그런 그 지분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런 리더십 패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또 비판이 제기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IGF는 이런 바텀업 방식으로 또 자유로운 어떤 참여를 보장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결국 이 리더십 패널을 만드는 거는 IGF를 위계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인 거죠. 누구는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되는 위계 구조를 IGF에 만들면 오히려 지금까지 IGF의 어떤 그런 바텀업 방식의 문화가 훼손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어떤 우려 역시 제기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뭐 어쨌든 공지 냈고 아마 만들어지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IGF 전문가 그룹 회의라는 것이 이제 올해 개최가 됐었는데요. 이거 아까 나왔던 유엔 데사에서 이제 주최를 해서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올해 3월 30일부터 2박 3일 아마 2박 3일 정도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이거는 그 이전에 이제 계속 있었던 유엔 사무총장의 디지털 협력 로드맵, 그다음에 우리 공통의 의제 보고서 이런 맥락 속에서 계속 IGF를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인터넷 거버넌스를 위한 새로운 기구를 꾸리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지금 IGF가 뭔가 기존의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하자라는 방향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을 할 거냐라는 과제가 있겠죠. 요거를 위한 또 의견 수렴을 하나의 과정으로서 의견을 받는 과정으로서 IGF 전문가 그룹 회의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여기 보면 이 NRI, 내셔널 리저널 IGF에서 6명, 시민사회 산업계 기술계에서 각 3명씩 하고 플러스 2명 해서 11명, 그다음에 정부에서 5명, IGF 호스트 국가에서 5명, 맥 의장, 전 의장까지 포함해서 5명, 그다음에 국제기구에서 이렇게 여러 명이 한 30여 명이 이제 참여를 한 것 같은데,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참여가 없더라고요. 정부에서도 그렇고, 업계 시민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인의 참여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전문가 그룹 회의가 있어서 보고서가 올라와 있는데, 제가 몇 가지 핵심적인 부분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 세션들이 있었는데, 디지털 협력 증진을 위해서 IGF가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권고로서, 정책 결정 단위와의 연계 강화 및 효과적이고 영향력 있는 결과물 생산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의제였다는 거예요. IGF의 포맷이나 사업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다음에 아까 디지털 협력 로드맵에 여러 행동 계획이 있었는데 이거를 IGF에서 어떻게 반영을 할 거냐. 그다음에 그 디지털 협약 개발이 있었죠. 아까 그 글로벌 디지털 협약. 여기서 이제 IGF가 어떤 역할을 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그 개발의 분야가 이제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 여러 논의 공간과 IGF가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슈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프레이션이라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여러 제안들을 어떻게 이제 또 운용 가능하게 할 건지, IGF 리더십 패널을 어떻게 이행을 할 거냐. 그 다음에 현재 IGF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하지만 여전히 이분들도 여러 전문가들이 IGF는 참여하고 있지만 다양한 인터넷 관련 혹은 디지털 관련 의제에 참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거죠. 이분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이냐. 그다음에 아까 이제 펀딩이 이제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런 사무국 지원을 위한 펀딩을 어떻게 확대할 거냐, 이런 이제 논의들이 의제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세션이 있었는데 몇 가지 핵심적인 그 논의 결과만 공유를 드리자면, 그래서 IGF의 역할과 관련해서 2022년 올해 이제 IGF의 주요 의제로 이 글로벌 디지털 협약이 중심 의제로 이제 선정이 됐고요. 이걸 다룸으로써 결국 이 글로벌 디지털 협약이 유엔 사무총장이 제안해서 유엔 차원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논의가 IGF에서 기여를 할 수 있다면 그 논의에 IGF의 어떤 위상 자체가 되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IGF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다. 그다음에 이런 협약과 관련된 작업을 함으로써 이 작업을 할 때 IGF 지금 리더십 패널을 만들고 있잖아요. 리더십 패널이 좀 더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험대가 될 거다. 지금 고위급 패널이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고위급 패널이 과연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거냐. 이것이 이제 올해 그 글로벌 디지털 협약에 IGF가 기여하는 요 작업들이 어떻게 이제 결과물을 내느냐에 따라서 그런 어떤 실험 뭔가 판단을 할 수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인터넷 거버넌스의 어떤 생태계, 그러니까 IGF 외에도 다양한 기구들이 있죠. 그리고 글로벌 거버넌스 내의 어떤 기구를 포함해서 정부 간 기구도 있고 ICAN과 같은 국제 기구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여러 정책 결정 기구들이 있는데 이것과 IGF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까? 근데 여기 관련해서는 사실 IGF 참여자들이 IGF에서의 어떤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또 다양한 다른 기구에서 역할을 해왔다.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측면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언급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IGF가 여기서 어떤 정책 결정이 바로 이루어지진 않지만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규범이나 원칙의 생성에 기여를 지금까지 해왔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국제적인 정책 결정의 생태계 내에서 IGF의 확대된 역할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떤 결과물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 이런 이제 의제였는데,
아까 이제 2006년부터 IGF가 시작됐잖아요. 초기보다는 계속 어떤 이 결과물을 생산해내기 위한, 그러니까 사실 IGF가 토크쇼다라는 비판은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구체적인 뭔가 아웃풋을 생산해내기 위한 노력이 있어 왔고, 이전보다 그래서 많은 결과물들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IGF에서 생산되는 문서는 너무나 다양하고 방만하고 초점이 없다.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정책 결정 단위에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퀄리티가 있고 품질이 있고 어떤 정책 결정과 관련된 특정 목적을 가진 초점이 있는 그런 결과물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결과물이 표현되는 방식이라든가 실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단위에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확산의 메커니즘, 이런 거에도 이제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고위급 패널의 역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IGF 이 연례 회의를 비롯해서 다른 여러 가지 활동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생태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런 이 연간 활동으로서 아까 이제 IGF 내에 여러 이제 포맷의 활동들이 있는데, 다이내믹 코일리션이라고 어떤 특정 주제와 관련된 자발적인 형식의 모임도 있고, 이 베스트 프랙티스 포럼 같은 경우는 맥에서 아마 의제 설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결과물을 생성한다라는 목표를 갖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속에서 어떤 이 권고안이죠. 베스트 프랙티스니까 그런 권고안을 생산하는 그런 어떤 포럼이 운영되고 있고, 또 팔러시 네트워크 이런 것도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너무 약간 혼란이 있고 중복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이제 비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베스트 프랙티스 포럼하고 팔러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맥에서 임무가 부여되거든요. 어떤 주제를 하자 이렇게 이제 임무가 부여되고, 여기서 나온 결과물은 IGF의 이제 결과물로 간주가 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이 다이내믹 코올리션 같은 경우는 그냥 자발적인 다양한 이슈로 관심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자발적인 형태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율성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자칫하면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를 포함하지 못하고 일부 이제 관심이 있는 당사자들만 모여서 어떤 결론 문서를 냈을 때 그 권위를 인정받기 힘들 수 있는 거죠. 세션 6에서는 내셔널, 리저널, 그다음에 유스 IGF 여기에 대한 역할이 뭐냐, 어떻게 더 소통을 할 거냐 이런 논의가 있었고, 세션 7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IGF가 너무 이제 다양한 의제들을 산발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되게 중요 이슈 같은 경우는 멀티 이어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러니까 다년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어떤 핵심 문제를 만들자라는 제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때그때 새로운 이슈들을 제안받고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하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뭔가 이제 전략적인 기획 하에 단연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뭔가 구체적인 결과물을 생산하는 그러한 방식의 어떤 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포맷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생겨났죠. 이제 주로 온라인으로 IGF도 전환이 되면서 이 과거에도 물론 이제 온라인 참여를 허용했지만 더 많은 이제 온라인 참여를 활성화하면서 또 오프라인과 연계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포맷을 이제 개발을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더십 패널하고 맥하고 UN 시스템 내에서 IGF의 위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아까 이제 리더십 패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이거는 그러면서 이제 평가를 2006년에는 사실 IGF도 실험적인 기구로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뭔가 이제 국제적인 인터넷 거버넌스 생태계 내에서 어떤 확립된 지위를 가진 형태로 진화할 필요성을 이제 반영을 하는 거다라는 이제 평가가 있고요. 하지만 리더십 패널에 대한 아까 비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위계를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데, IGF의 어떤 고유한
그 멀티 스테이크홀더 정신은 유지해야 되고 이런 이 탑다운 조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우려도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더십 패널하고 또 맥하고의 관계가 이 균형을 어떻게 맥 사이에 어떤 이 균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왜냐하면 리더십 패널에 지금 뭐랄까 이 임무를 규정한 문서가 있고 맥의 임무를 규정한 문서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 약간 혼란스럽다 이런 이제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기구 사이에 잘못하면 중복과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할들을 잘 조율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그 외에 뭐 세션 9에서 아까 펀딩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IGF를 어떻게 더 아웃리치 할 거냐, 더 외부에 홍보하고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그다음에 아직 IGF에 참여하지 않는 전문가들을 어떻게 또 이 참여를 확대할 것인지 이런 방안에 대한 논의, 또 IGF가 어떻게 역량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화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 현재 이 전문가 그룹 회의의 어떤 논의를 어떻게 후속 팔로우업 할 거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제기됐다라고 해요. 하나는 아까도 나왔지만 글로벌 디지털 협약에 당장 오래전에 IGF가 올해고 올해 말에 있고 글로벌 디지털 협약은 내년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시간이 사실 얼마 없단 말이에요. 이런 촉박한 시간 속에서 어떻게 작업을 할 거냐라는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과제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리더십 패널하고 맥하의 관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이 됐다고 합니다. 예, 지금 제 발표는 이제 끝내는데요. 사실 저도 이런 지금 현재의 어떤 동향을 이번에 이제 새로 팔로우하면서 정리를 좀 해봤지만 안타까운 것이 이런 것들이 사실 작년, 재작년 계속 IGF에서 KR IGF에서 계속 공유가 되고 한국에서는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 이런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라도 어쨌든 이런 좀 공유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고 지금 IGF는 오늘로 끝날 수 있지만 그래서 키가 차원에서 여기에 어떻게 또 개입할 것인지 이런 논의를 계속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영용 교수님께서 IGF의 어떤 구성, 조직, 연역, 역사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고, 또 오병일 대표님께서 디지털 협력에 관한 유의안 또는 이 IGF 차원에서의 노력, 최근의 노력들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플로우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뭐 질문을 받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예. 제가 발표한 대표가 최근 들어서 이제 IGF UN이 어쨌든 본인들의 어떤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주인의식을 좀 가지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속안에 품은 어젠다가 뭔지가 사실은 조금 궁금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난 한 7, 8년 정도 사이에서는 ITU를 인터넷 어떤 거버넌스 차원에서 유엔은 어쨌든 국가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뭐 ITC라고 본인들은 표현하는데 ITC를 주관하는 ITU가 거기에 핵심 플레이어가 좀 되지 못하니까 그거를 본궤도에 올려놓으려고 무진회를 썼잖아요. 아까 이혜영 교수님도 뭐 과거부터 하고 설명 다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IGF는 IGF대로 초점이 별로 없는 형태에서 많은 사람이 모인다는 차원은 좋은데 그거는 또 해결이 안 됐고 ITU는 ITU대로 또 지금은 잠시 잊혀진 상태로 더군다나 요즘 러시아, 중국과 또 미국 플러스 EU가 이렇게 대결하는 상황에서는 합일점을 찾기가 굉장히 당분간은 힘들 거로 보이는데 최근에 지금 오병일 우리 대표께서 설명하신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속안에 숨은 뜻이 뭘까요?
마이크를 드릴까요? 그러니까 제가 뭐 사무총장의 속내야 모르겠지만 제가 든 느낌은 그렇습니다. 이게 유엔이 주도한다고 해가지고 다시 유엔 주도의 예를 들면 ITU 중심으로 인터넷 거버넌스를 하겠다 이런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사무총장의 디지털 협력 로드맵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사실 각 국가 간의 협력을 다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멀티레터럴리즘이라는 표현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다시 활성화할 필요도 있다라는 언급이 있으면서도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을 취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또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국가 간의 협력이라는 측면에서도 사실은 되게 지금 뭔가 해결되지 않은 대립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국, 러시아 이쪽 진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 이런 서구 진영하고 계속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어떤 지금 대립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당연히 이제 국가 간에 다시 뭔가 협력을 강화시킬 필요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함과 동시에 하지만 그건 이제 국가 간의 논의로만 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 이제 멀티 스테이크홀더의 참여를 강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IGF 플러스 모델로 간 것이 아닌가 싶어요. IGF는 어쨌든 기존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인터넷 공공 의제를 논의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이제 평가가 됐듯이 한계가 있죠. 그냥 토크쇼로만 끝나면 당연히 안 되고. 근데 여기서 마치 유엔의 공식 기구처럼 어떤 협약이 만들어지거나 하는 어떤 또 하드한 결정이 내려지는 기구로 만들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런 결정은 다양한 또 여러 관련된 기구에서 이루어질 텐데 IGF는 이러한 결정들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내용적인 규범들을 생산하는 그런 어떤 기구로 이제 상정을 하는 것 같고요. 내용적으로는 내용적 차원에서 보자면 제가 오전 세션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기엔 유엔 차원에서도 되게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게 계속 지금 글로벌한 차원에서 이런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를 들면 인터넷도 이렇게 분자화되고 뭔가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새로운 IoT가 발전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가 힘들어지겠다. 특히 예를 들면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는 국가 간의 이제 분쟁으로도 이제 이어질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 디지털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사실은 이제 유엔 기구이기 때문에 주로 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포함된 그런 내용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성부터 해가지고 인권, 보안,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크게 세 가지 축입니다. 아까 큰 방향도 커넥트, 리스펙트, 프로텍트잖아요. 커넥트라는 건 결국 많은 사람들을 포용해서 여기에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고, 리스펙트는 이제 인권이 존중되는 어떤 이 디지털 환경이 돼야 된다는 거고, 프로텍트는 사이버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안전한 그런 이제 인터넷을 구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용적으로는 이제 그 세 개의 어떤 축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됐는데요.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밝히면 좀 IGF라는 것이 지금 우리도 이제 리저널 IGF를 내셔널 IGF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 지구에 사는 사람이면 다 IGF에 참여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만 현실적으로 직접 패널로 참여하기는 어렵더라도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가능하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도 IGF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2019년에 IGF에 있는 NRI 세션에 한번 참여를 하게 됐는데, 패널로 참여를 했는데, 물론 영어로 해서 굉장히 좀 힘들긴 했지만, 그 당시 제가 기억에 정확하진 않지만 패널이 이제 프랑스의 어떤 교수하고 아프리카의 어떤 시민단체 젊은 친구, 그 다음에 발칸반도의 어떤 여성 기업인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개인정보 내지 프라이버시가 우리 고유의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직면하고 있고, 다만 그 수준이 조금 다를 뿐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각 지역 내지 국가 차원에서 혼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얘기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공통의 해결책들을 논의하는 것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프랑스, 그러니까 즉 EU인데 EU의 개인정보 정책, 그러니까 GDPR이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오병일 대표님께서 디지털 협력에 관한 유엔의 노력들, 거기에 또 IGF가 지금까지 정책 결정권이 없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IGF 리더십 패널을 만들어서 뭔가 아웃풋을 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도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가능하면 참여해서 어떤 기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